햇살이 교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였다. 칠판 앞에 선 이준호는 고구려 역사를 설명하며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29살의 평범한 중학교 역사 교사.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어딘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선생님, 고구려 왕들은 가족끼리 싸우지 않았나요? 한 학생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멈춤했다. 권력과 부귀 앞에서 혈육도 있는 인간의 탐욕. 그것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진정한 왕은 백성을 생각했단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외할머니 박말순이 남긴 한옥집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꽃들을 보며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7살의 부모를 잃은 후 이 집은 그에게 세상 전부였다. 외할머니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운영하시며 그를 뒷바라지 해주셨다. 겨울이면 연탄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셨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수박을 함께 먹었다. 준호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하지만 5년 전 오랫동안 앓던 병이 악화되어 말수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준호는 홀로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생전에 분명 말씀하셨어. 공장 부지는 내 몫이라고. 큰 이모 최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10년 넘게 엄마 간병했는데 집은 당연히 내 거지. 작은 이모 최주희도 지지 않았다. 관 앞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다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외할머니의 시신이 아직 하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을 두고 싸우는 이모들을 보며 그는 또 다른 상실감에 휩싸였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탐욕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한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외할머니의 방에서 혼자 밤을 새웠다. 방 한구석에는 오래된 자개암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외할머니는 항상 어른들 물건이니까 만지면 안 된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자개암만이 외할머니의 흔적을 간직한 마지막 물건처럼 보였다. 준호는 자개암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다. 이모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이 집 곳곳에 닿기 전에 그는 외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준호는 잠들기가 어려웠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모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외할머니가 평생 아껴 모은 재산을 두고 벌이는 그들의 추한 다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새벽 3시쯤 드디어 깊은 잠에 빠져든 준호는 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어릴 적 그 마당에 서 있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마루에서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외할머니 박말순이 서 있었다.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정갈하게 빗어 올린 쪽머리에 깔끔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준호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야, 내 새끼.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생전보다 더 맑고 깊었다.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이모들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아니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계시는 곳은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진짜처럼 그때처럼 따스했다. 준호야, 잘 들어. 안방에 있는 자개함을 기억하지? 네, 할머니가 항상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그래, 그 자개함. 절대로 남에게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외할머니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진지해졌다. 특히 내 이모들에게는 더욱.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 할머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 말 믿고 지켜라.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준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할머니, 정확히 무엇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외할머니는 잠시 주저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개들이 그 자개함을 가져가려 할 거야. 하지만 절대 안 된다. 그 안에는 진실이 들어있단다. 진실이요? 너는 아직 모르지만 내 이모들은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많은 거짓말을 했어. 그 자개함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있다. 그것만이 할머니의 진짜 뜻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야. 바람이 불더니 외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준호야,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용기를 내고 옳은 일을 해라. 그것이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마지막 말이다. 꿈에서 깨어난 준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꿈의 생생함이 아직도 그대로였다. 그는 즉시 할머니의 안방으로 향했다. 구석에 자리한 자개함이 유난히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꿈을 꾼 지 며칠 후 준호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큰 이모 최명희와 작은 이모 최주희가 들이닥쳤다. 준호야, 어디 있니? 명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엄마 물건들 정리해야지. 이런 걸 언제까지 그냥 둘 거야? 주희도 거들었다. 준호는 거실로 나가 두 이모를 맞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별건 아니야. 그냥 엄마 유품들 좀 정리하려고. 명희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다. 두 이모는 즉시 입구방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이불 속까지 뒤적거렸다. 그들은 정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게 너무도 분명했다. 언니, 여기 금반지 있어. 작은 이모가 외할머니의 오래된 자개장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다. 어머, 이건 꽤 값나갈 것 같은데? 명희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다. 준호는 가슴이 쓰라렸다.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결혼할 때 받았던 소중한 반지를 두 이모가 마치 전리품처럼 나누어 가지려 하고 있었다. 이모들, 그건 할머니의 유품이니까 함부로. 뭐가 함부로야? 우리도 딸인데. 명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이모의 수색은 더욱 치밀해졌다. 부엌, 창고, 심지어 마당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안방으로 향했다. 이제 안방을 봐야겠네. 주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외할머니의 당부가 뇌리를 스쳤다.
절대로 걔들에게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안방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두 이모는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 이 낡은 자개함은 뭐야? 명희가 구석에 있던 자개함을 발견했다. 이거 엄마가 늘 곁에 두던 거 아냐? 주희도 관심을 보였다. 이거 열어봐야겠네. 엄마가 뭔가 숨겨두셨을지도 몰라. 명희가 자개함에 달린 낡은 자물쇠를 살펴보았다. 잠깐만요. 준호가 급히 나섰다. 그건 할머니께서 특별히 보관하시던 거예요.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우리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래? 주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두 이모는 준호를 밀치고 자개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낡은 자물쇠를 이것저것으로 건드리며 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결단을 내렸다. 외할머니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자개함을 열어야 했다. 이모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야 했다. 아, 목이 말라. 물 좀 가져다 줄래? 명희가 준호에게 요청했다. 네, 잠깐만요. 준호는 부엌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몰래 안방으로 되돌아왔다. 두 이모가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이 준호는 조용히 자개함을 챙겼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자물쇠는 세월의 흔적으로 녹이 슬어 있었다. 삐걱. 자물쇠가 예상보다 쉽게 열렸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개함 안에는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의 보관함이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정리해온 진실의 기록이었다. 자개함 안에서 꺼낸 서류들을 살펴본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첫 번째 문서는 공증을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다. 외할머니의 또렷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나 박말수는 정신이 맑을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이 집과 예금 일부만을 손자 이준호에게 남긴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큰이모 최명희가 15년 전 외할머니 명의로 빌린 거액의 차용증이었다. 8천만 원이라는 거금에 명의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세 번째는 작은 이모 최주희가 외할머니의 금시계와 금두꺼비를 전당포에 맡긴 증서들이었다. 날짜를 보니 외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마지막 서류는 가장 경악스러웠다. 명희가 외할머니 몰래 집 앞 땅을 팔려고 했던 계약서 사본이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외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자개함은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배신의 증거들,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이 담긴 상자였다. 준호야, 물은?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해 품에 안고 거실로 나갔다. 두 이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이모들, 잠시 앉아 계세요. 할머니가 남기신 중요한 것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외할머니의 공식 유언장입니다. 두 이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유언장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읽어가던 명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이건 무효야. 엄마가 제정신이 아닐 때 쓴 거잖아. 명희가 고함을 질렀다. 그래, 맞아. 이런 터무니없는 유언장이 어딨어. 친딸들은 쫓아내고 손자만 챙긴다고. 주희도 흥분했다.
법적으로도 인정 안 될 거야.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효 소송 낼 거야. 명희가 유언장을 집어들며 찌으려 했다. 그 순간 준호가 차분히 말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준호는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명희는 자신의 차용증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큰이모께서 할머니 명의로 빌린 8천만 원이죠. 할머니는 이 돈에 대해 전혀 모르셨다고 하시던데. 이번에는 주위의 전당포 증서를 꺼냈다. 작은 이모,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몰래 귀금속을 팔아버리신 건가요? 주위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준호는 위조된 계약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건 뭔가요? 할머니 서명을 위조해서 땅을 팔려고 한 증거까지 있네요. 두 이모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사기, 위조, 횡령.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준호야, 우리가 잘못했다. 명희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주희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준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습니다. 결국 두 이모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이모들과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외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통장을 정리하고 적금을 해지하며 각종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그는 외할머니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준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정리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큰 봉투를 들고 시내에 있는 해맑음 노인센터를 찾았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나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원장님 계신가요? 준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네, 들어오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박말순 할머니의 외손자 이준호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기부하러 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어머, 박말순 어르신의 손자분이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할머니를 아시나요? 알다 마다요. 박말순 어르신은 저희 센터의 은인이세요. 원장이 눈시울을 붉혔다. 10년 넘게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뿐이 아니에요. 겨울마다 연탄을 보내주시고 명절 때면 어르신들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센터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수리비를 대신 내주셨죠.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게 박말순 어르신이 보내주신 기록들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하나하나 적어놨거든요.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다. 2008년 12월 연탄 1000장, 2009년 추석 어르신 용돈 50만 원, 2010년 3월 보일러 수리비 200만 원.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다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르신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남들이 도와줬으니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라고 하셨죠. 준호는 가져온 봉투를 원장에게 건넸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걸 기부하러 왔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후에는 시내의 아동복지기관 꿈나무의 집을 찾았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말순 할머니요? 저희 아이들의 천사 같은 분이죠. 젊은 사회복지사가 환하게 웃었다. 몰래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도서관 책도 기증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천사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했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다. 할머니가 직접 오신 적도 있나요? 네, 가끔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셨어요.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손수 만든 간식도 가져오셨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복지기관을 나선 준호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가 알고 있던 외할머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평생 남몰래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안방에 있는 빈 자개암 앞에 앉았다. 이제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속에는 더 큰 것이 채워져 있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준호가 자개암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진짜 유산이 뭔지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법, 나누는 기쁨, 그리고 옳은 일을 향한 용기였다. 자개암은 비어 있었지만 준호의 가슴은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외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